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의 뒤를 이어서 이번에는 1920년대 당시 때 국외에서 진행되었었던 무장 투쟁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20년대 진행됐었던 또 다른 형태의 무장 투쟁인 의열운동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당시에 3.1운동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로 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독립에 대해서 우리들이 진정하게 독립을 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었습니다. 때문에 예전에도 한번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굉장히 많은 숫자에 해당되는 무장 독립 단체들이 많이 만들어졌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자, 여기 보이다시피 3.1운동 이후에 만주와 연해도 지역에 여러 무장 단체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무조건 일본 군대들을 계속해서 건드리는 모습을 실제로 많이 보여주게 돼요. 군대가 출동해가지고서 이제 두만강을 건넌 다음에 그 근처에 있었던 소규모의 일본의 그런 이제 초소라든가 이런 것을 공격을 해가지고서 일본 군인들에 대한 사상자를 많이 내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잦은 국내 진입 작전이 펼쳐지게 됐던 것이죠. 근데 그 국내 진입 작전 중에서 대표적인 전과를 올렸었던 분이 바로 이제 홍범도 장군의 군대가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홍범도 장군의 군대는 이른바 대한독립군이라고 불렸었어요. 이 대한독립군은 이때 당시에 몇 개의 그런 이제 독립운동 단체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서 국내 진입작전을 실제로 펼쳤었거든요. 그리고 와가지고서 몇 개 초소 같은 것을 불태우다 보니까 일본인들은 이때 당시 이거에 대한 반격을 한다는 의미로 이때 당시에 공격하고서 후퇴하고 있었던 독립군을 쫓아가서 공격을 하러 가셨어요. 하지만은 이 쫓아오는 이때 당시에 일본군을 몰래 숨었다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싶은 일본군을 향해서 갑작스럽게 공격하는 바람에 일본군 내가 그만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었었던 이때 당시에 일본군은 바로 자체적으로 군단을 꾸려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아마도 독립군의 근거지가 있었다고 생각되어졌었던 바로 봉오동 근처로, 즉 이 봉오동은 당시에 두만강을 건너서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국경선이 아닌 중국의 영토였던 것이죠. 근데 중국한테 이런 것에 대해서 허가도 받지 않고 바로 여기를 공격을 하러 갔던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봉오동 근처에서 대대적인 전투를 벌였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홍범도 장군은 여러 명의 병사들과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같이 연합을 하러 왔었던 또 다른 독립군 부대들과 같이 역시 연합을 해가지고서 이 쳐들어왔었던 일본군의 군대를 아주 깊숙한 곳에서 이제 맞닥뜨려 가지고서 몰래 여러 군데다 매복을 한 다음에 들어왔을 때 계속해서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그것의 결과 일본군 군대가 당시에 사상자가 한 100 몇십 명이 넘는 그런 사상자를 내면서 후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패배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봉오동 전투라고 얘기를 하죠. 이 봉오동 전투가 딱 일어나게 되자 당시에 일본군은 자신네들이 너무 좀 창피한 거예요. 왜냐면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독립군은 비록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다고 했었지만은 분명히 무기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비 이런 것들이 일본군에 비교해서 봤을 때 확실히 열악했던 것은 사실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일본군은 나름대로 여러 차례 전쟁 같은 것을 치르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막대한 양에 해당하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서 만들어놨었던 정예 군대였었거든요. 근데 이 정예 군대가 이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거의 산적대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고 생각되었었던 이 봉오동 전투에 참가했었던 대한독립군과 싸움을 벌여가지고서 여기서 패배했다는 것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또 한 가지, 이때 당시에 이 대한독립군 이외에도 여러 개의 독립군들이 만주 지역에서 되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독립군들을 제거해야지 일본이 독립군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본은 일단은 대규모의 군대를 중국으로 파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군대를 파병하려고 한다면 아무래도 뭔가 명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독립군의 근거지가 전부 다 만주였고 중국의 영토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당시에 이른바 훈춘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즉 이때 당시에 일부러 이 만주 근처에 있었던 마적단들 있죠. 이런 도적대들에게 돈을 줘서 그들을 매수한 다음에 일부러 일본 영사관을 공격하게 만드는 조처를 취하게 합니다. 그래서 몇 명의 사상자를 야기한 다음에 중국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 라는 식으로 누명을 씌워가지고서, 그러니까 우리 일본이 직접 쳐들어가서 그 마적단들을 없애겠다 라고 하면서 군대를 출동시켜서 독립군을 없애러 가는 그런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 사건을 일컬어서 우리는 간도출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간도출병 때에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일본군이 한 5만 명 정도 출동했었다는 건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그러면 우리나라의 독립군은 어떤 상황이었었냐? 이때 당시에 예전에 선생님이 설명했었던 바로 이 북로군정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자진 장군 휘하에 천 몇백 명이 넘는 그 군대와 그다음 여러 개의 군단이 다 합쳐져 가지고서 한 뭐 3천 명 정도 가까이 됐었던 그런 독립군들이 그때까지 모였던 모든 독립군들 중에서 제일 많았었던 독립군이 있었어요. 홍범도 장군에 대한 독립군도 같이 여기에 연합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소식을 바로 간도로 출병했었던 일본군이 알아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이 일본군은 이 독립군을 이때 당시에 추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독립군의 입장에서는 이들과 싸움을 벌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서 고민을 실제로 했었대요. 그런데 확실히 일본군이 대포도 있고 그 다음에 장비면에서도 굉장히 우월했었기 때문에 이들과 맞서서 싸운다는 것이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전체 군단의 최고 우두머리였었던 김자진 장군은 일단은 독립군의 근거지를 백두산 근처에서 거기에다 근거지를 마련한 다음에 일본군에게 대항해서 싸움을 벌이도록 합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독립군 자체가 백두산이 있는 근처로 이제 가고 있었었는데 문제는 뭐냐, 일본군이 거기까지 쫓아갔네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일본군을 피할까 아니면 맞서 싸울까 하다가 피하자고 하는 주장이 이때 당시에 우세했기 때문에 일단 피하려고 했었는데 일본군이 너무 가까이 오게 되니까 이들과 맞서서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때 당시 독립군은 바로 여러 군데에서 매복을 실제로 해요.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이제 일본군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생각을 했었었고, 당시에 일본군은 몇천 명이 넘는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서 그 뒤를 쫓아가고 있었죠. 그 뒤쪽에는 이제 몇만 명이 넘는 군대가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었고요. 근데 이 군대가 딱 들어갔을 때 이때 당시에 바로 독립군은 일본군의 군대가 어느 정도 이동할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갑작스럽게 사격 명령을 딱 내려버립니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갑자기 일본군은 맨 앞장섰던 총대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수백 명에 해당되는 일본군들이 여기서 떼죽음을 당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홍범도 장군의 군대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에 양쪽으로 이제 일본군의 군대가 홍범도 장군의 군대를 압박해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자 이들과 응전하다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서 여기서부터 일단 탈출을 했답니다. 탈출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때 당시에 독립군의 군복의 색깔하고 일본군의 군복의 색깔이 좀 비슷했대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양쪽에서 독립군을 압박하러 왔었던 일본군들이 가운데 있었던 홍범도 장군의 군대가 빠져나가게 되자 자기네들끼리 서로가 독립군인지 알고서 막 싸움을 벌이는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바로 이때야말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생각했었던 홍범도 장군이 바로 서로 싸우고 있는 일본군의 군대 중에서 한쪽 편을 들어가지고서 나머지 일본군을 막 그냥 박살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이 싸움에서 역시 수백 명이 넘는 그런 일본군의 사상자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뿐만이 아니라 여러 차례 걸친 전투 끝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었느냐, 바로 이 일본군은 여기에서 굉장히 생각보다도 많은 숫자에 해당하는 병력을 손실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뭐 일설에 의하면 이때 당시에 죽었었던 일본군의 숫자가 약 2,000명 정도가 넘었대요. 자, 어쨌든 간에 이랬기 때문에 일본군들은 여기에서 일단은 독립군을 쫓아가는 것을 중단을 해야 됐었습니다. 계속해서 싸웠다가는 계속해서 패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일본군이 알았기 때문이었었죠. 결과적으로 이런 일본군의 추격을 잠깐 물리치고서 그 다음에 유유히 이때 당시에 독립군은 바로 그곳을 빠져나가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청산리 지역에 있었던 대표적인 전투다라고 해서 청산리 대첩이라고 보통 얘기하게 돼요. 즉 북로군정서, 즉 김좌진 장군 중심의 북로군정서를 중심으로 했었던 여러 개의 독립군 부대와 대한독립군 홍범도 장군의 군대였었던 대한독립군 중심으로 했었던 바로 독립군 부대가 연합을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 청산리 인근에서 일본군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뒀으니 이게 바로 일제시대 때 일본군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가장 큰 전과를 올렸었던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보통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때 당시 일본군은 이제 골치가 아픈 겁니다. 독립군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독립군을 쫓아가는 것마저도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바로 이 독립군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간도 지역으로 넘어갔었던 우리나라 백성들이 독립군을 적절히 지원하고 그 다음에 군대도 차출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독립군의 근거지가 바로
만주 지역을 건너갔었던 바로 우리나라 백성들이었단 말입니다. 때문에 바로 그 백성들을 죽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독립군들이 힘이 약화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간도 지역에서 전라도 지역에서 시행했었던 이른바 그 상병작전을 다시 한 번 더 시행하게 됩니다. 이른바 간도 참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몇만 명이 넘는 그런 우리나라 백성들이 갑작스럽게 일본군에게 말 그대로 떼죽음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문제는 이것을 우리나라의 독립군은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모였었던 독립군들을 다 박박 다 긁어서 모았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간도로 출병했었던 실제로 이제 5만 명이 출동했다고 한다면 그 5만 명이 한 10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그런 군대를 이때 당시에 독립군이 갖고 있었거든요. 독립군이 간도에 있으면 바로 이걸 빌미로 해서 일본군들이 우리 동포들을 공격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두려움을 가졌었던 이때 당시에 바로 독립군은 서일이라고 하는 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기존에 있었던 모든 독립군을 하나로 다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였었던 독립군의 숫자가 뭐 한 3,000명에서 한 5,000명 정도까지 됐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때 당시에 러시아가 전 세계에 있는 피해 압박 민족들이 독립운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선언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또한 러시아 쪽에서 만약에 우리 러시아 쪽으로 온다고 한다면 여기서 러시아는 바로 소련입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바로 이 소련이 독립군에게 적절하게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지원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바로 그런 지원을 얻기 위해서 독립군단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 독립군단은 러시아의 도시 중에서 자유시라고 하는 곳으로 실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실제로 일부 무기 같은 것을 러시아의 군대에게서부터 이제 보강을 받았다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연해주 지역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바로 독립군들이 여기에 또 같이 가담을 하게 돼요. 같이 가담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여기에 가담했었던 독립군들이 바로 자기네들끼리 이 전체 독립군의 주도권 다툼을 벌이게 되는 문제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거기다 또 한 가지 바로 이때 당시에 이 소련의 입장에서는 당시 하필이면 이때 당시에 이 일본과도 또 사이가 좋아지게 됐던 것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 독립군이 들어와 가지고서 활동하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그 독립군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군들이 당시에 계속해서 이 소련을 공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또한 이 소련도 사실 속셈이 있었어요. 그 속셈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독립군들을 당시에 이 소련은 내전 상태에 있었거든요. 기존에 민주주의 세력 시대로 돌아가려고 했었던 그런 세력과 그 다음에 공산주의 세력에 해당됐었던 군대들이 서로 전투를 벌이게 됐었는데 우리나라 군대를 초대했던 쪽은 공산주의 계열 쪽에 해당되는 군대였었어요. 바로 그래 그들이 우리나라의 독립군을 바로 자기네들의 내전이 일어났던 때에 그대로 흡수해 가지고서 이용해 먹으려고 했었던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사실을 나중에 중간에 알아챘었던 김전진 장군을 비롯한 몇몇 독립군들은 이 러시아의 자유시 쪽으로 가다가 중간에 여기서부터 그냥 자기 원래 근거지였던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바로 계속해서 있었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느냐 그 소련 쪽에서는 바로 이때 당시에 이 일본의 눈치를 봐가지고서 바로 러시아의 자유시로 들어왔었던 독립군들이 전부 다 무장을 해제하라 라고 하는 말을 이때 당시에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 이 독립군의 입장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냐 바로 이 독립군을 상대로 해가지고서 소련의 군대가 바로 이 독립군을 향해서 총질을 해댑니다. 거기다가 소련의 군대 쪽으로 붙어 있었던 사회주의 계열 쪽에 해당되는 공산주의 군대도 같이 여기를 공격하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독립군들은 강제로 무장 해제당하면서 몇몇 독립군들이 지금 많이 돌아가시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던 거예요. 이때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홍범도 장군도 여기에 같이 넘어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홍범도 장군은 나중에 가서 바로 이 스탈린에 의해서 연해주 지역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거기에서 나중에 극장지기로서 바로 생애를 마감하시는 안타까움을 보여줬다 볼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여기 보다시피 러시아 혁명군의 무장 해제 요구와 그 다음에 지휘권 분쟁 문제로 인해 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독립군은 해체가 되었고 상당수가 이때 당시에 러시아의 군대에게 흡수가 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독립군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강력해지고 있었던 이 독립군이 갑작스럽게 철퇴를 맞아 가지고서 분열되게 되는 사태가 되게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종의 참변이다라고 해서 자유시 참변이야 보통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럼 그 다음 단계에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었느냐? 이제 만주 지역에서는요, 아직 일본이 만주를 차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래도 이 만주 지역에서 계속해서 일본군과 싸움을 벌이기 위한 군대를 계속해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실제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반독립적인 그런 형태의 우리나라 민족만을 대상으로 했었던 자체 정부가 이때 당시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대로 된 정부라고 얘기하기 힘들고요. 반 정도는 독립된 그런 형태의 정부라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만주에서부터 그 자유시에서부터 돌아왔었던 그런 독립군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북만주 지역에 실제로 정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바로 새롭게 만드는 그런 자치정부 반 정도 자치를 했다 볼 수 있는 자치정부를 만들게 되었으니 그걸 이제 보통 우리는 신민부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 사건 직후에 임시정부는 압록강 인근 근처에다가 바로 참의부라고 하는 반독립적인 그런 형태의 자치정부를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남만주 일대는 정의부라고 하는 그런 군사정부가 이때 당시에 만들어지게 됐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이때 당시에 하나로 합쳐지지 못했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서 제각각 바로 일제와 싸움을 벌이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줬었죠. 가끔은 이들끼리 서로 싸움을 벌이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1920년대 중반쯤에 중국이 공산당과 국민당, 즉 민족주의당이 같이 합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이른바 좌우합작의 운동이 벌어지게 되자 바로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분열해가지고서 일제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합쳐져가지고서 일본과 싸움을 벌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식이 벌어지게 되면서 만주 지역에다가 반독립적인 자체 정부를 꾸리긴 꾸리는데 이들끼리 서로 한번 논의해가지고서 한번 하나로 통합 좀 해보자라고 해서 이른바 민족 유일당 운동의 영향에 따라서 통합운동이 벌어져요. 하지만 이분들이 완벽하게 다 통합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사실은 다시 분열되긴 했거든요. 그렇지만은 기존에 셋으로 나뉘어져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때에 바로 두 개로 다시 통합이 되게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돼요. 즉 북만주 일대에는 이른바 혁신의회라고 하는 자치정부 단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바로 한국독립군이라고 하는 군대가 산하 독립군 단체로서 활동하게 됐고 그 이후 일본군과 싸움을 실제로 벌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남만주 일대는요 바로 국민부라고 하는 군대가 만들어지게 군사정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서는 바로 조선혁명군이라고 하는 군대가 이때 당시에 만들어져 가지고서 역시 일본군과 계속해서 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1930년대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의열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열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있었던 그런 전투는 독립군이잖아요. 일본의 정규 군대와 싸움을 벌이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이 의열당 같은 경우에는요, 의열 활동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즉, 바로 일제의 주요 인물이라든가 아니면 주요 건물을 죽이거나 이제 부숴버리는 그런 활동을 벌이는 것을 일컬어서 바로 의열운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대표적인 그런 의열단으로 유명했었던 바로 이 단체가 바로 뭐냐면은 조선의열단이라고 하는 의열단이라는 단체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대표적인 이 의열단은 1919년에 바로 김원봉 선생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활동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이 김원봉 선생 나중에도 계속해서 나오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이때 당시에 바로 일제 여러 개의 기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고위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친일파 같은 것을 파괴하거나 이제 암살하는 것이 목적이었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 생각은 이랬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일제가 만들었었던 기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한 큐에 폭파시켜 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을 또 만들면 또 폭파시키고 또 폭파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일제가 좀 지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파견됐었던 주요 인물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암살해버리거나 하게 된다고 한다면 나중에 그 자리에 가고 싶은 일본인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로 우리나라가 독립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생각을 실제로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서 이 대표적인 활동에서는 뭐가 있었었냐면요. 이 박지영 선생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악명록 봤던 부산경찰서를 습격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김익상 선생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조선 총독부를 공격했었죠. 즉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조선 총독부에 총독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근데 총독을 죽이는 것까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다못해 바로 이 조선 총독부 안에다가 폭탄을 던져가지고서 일부를 무너뜨리거나 하는 것이 일제의 간담을 굉장히 서늘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김익상 선생께서는 당시에 변장을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전기 수리공 같은 사람으로 변장을 해서 내부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일본의 바로 이 총독부의 비서실과 같은 곳에다가 폭탄을 던져요. 그래서 거기가 펑 하고 터지게 되죠.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쉽게 들어갔었냐면 조선 총독부의 아침 출근 시간대에 이 출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말끔하게 차려입고서 바로 출근하는 직원처럼 이때 당시 여기 같이 출근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폭탄을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폭탄이 터졌죠. 폭탄이 탁 터지니까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서 전부 다 위로 올라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뭐 이런 거 딱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김익성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나오시면서 그러면서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아 위에 지금 되게 위험하니까 빨리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몰래 유유히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분이 체포를 당하시고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이런 측면 한번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김상옥 선생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을 잡아가지고서 악랄하게 고문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했었던 그런 경찰서가 바로 이 종로경찰서였거든요. 근데 바로 이 종로경찰서에다가 실제로 이제 폭탄을 던지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때 당시에 일본 군들은 그것 때문에 깜짝 놀라가지고서 출동을 하게 되었었던 것이죠. 김상호 선생 같은 경우에는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파견되었던 총독도 암살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첫 번째 종로경찰서에다가 폭탄을 던지게 되었을 때 여기서 죽었던 일본인들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많은 일본인들이 바로 이것을 알아채 가지고서 이 김상옥 선생을 열심히 쫓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김상옥 선생이 이때 당시에 신출귀몰하게 엄청나게 많은 일본의 경찰들이 와가지고서 김상옥 선생이 갈 수 있을 만한 곳은 정말 싹 다 포위하고서 그 다음에 공격을 했는데 원래 이제 김상옥 선생이 영사수에 해당됐던 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자기 주변으로 오고 있었던 일본군을 원샷 원킬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하고서 몇몇의 일본 군인들을 죽인 다음에 유희 여기를 또 그냥 빠져나가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이번엔 일본의 총독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를 하고 있었었는데 근데 그만 이때 당시에 조선인 출신에 해당하는 밀고자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여기에서 그만 탈출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일본인들이 몇백 명 혹은 뭐 일설에 의하면 1000명 정도가 김상옥 선생 한 명을 잡기 위해서 출동했다고 했었어요. 진짜 여러 겹에 걸쳐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김상옥 선생을 이제 포위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 김상옥 선생은 혼자서 일본 경찰들과 상대하면서 한 5개의 지붕을 막 뛰어넘으면서 일본군의 추격을 따돌리려고 했었지만은 이번에는 이제 따돌리기가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너무 포위망이 촘촘했거든요. 그렇지만 절대로 일본군에게 항복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었던 이 김상옥 선생은 최후의 순간이 와가지고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되자 자기의 총에 마지막으로 한 발 남았던 총알을 자신의 머리에다가 쏴버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자살로서 생을 마감하시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하지만 이 사건은 일제에게 엄청나게 커다란 바로 충격을 줬었던 사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 보이는 김진적 선생 같은 경우엔 도쿄 궁성을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었고요. 나석주 선생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동양척식 주식회사 기억나죠? 여러분들 1910년대에 조선의 땅을 관리했었던 바로 회사 공기업 그 다음에 식산은행이라고 하는 조선 총독부가 만들었던 은행이 있었는데 이 은행에다가 폭탄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 폭탄이 터지지 않게 되면서 잡히시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먼저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의열단 활동을 하셨던 김원모 선생은 약간 좀 이제 회의에 빠지게 되셨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일본의 최고의 엘리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조선의 관리직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는 한데 실제로 그 엘리트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실제로 다 죽이거나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바로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조선에서 가장 뛰어났었던 여러 젊은이들이 바로 스스로 자결하거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건 계속해서 해봤자 별로 그렇게 효과가 있는 그런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나중에 가서 자신의 조직이었던 조선의열단을 그대로 이용해서 바로 군관학교로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서 여기에서 중국 쪽에는 군관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서 거기에서 제가 아까 거기에서 전부 다 이제 졸업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졸업한 다음에 바로 자체적으로 민족혁명당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서 이 당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과 무력을 동원해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셨다 볼 수 있겠죠. 처음에 바로 이 의열단을 구성하게 되었을 때 바로 이 의열단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던 분이 바로 이 단재 신채호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조선혁명선언이라고 하는 일제에게 저항할 수 있는 이 의열단 단원들의 정신에 볼 수 있는 성명서를 이때 당시에 만들어 주셨다고 하죠. 그리고 이분들은 대표적인 아나키스트라고 볼 수 있는 분들입니다. 바로 이분들의 경우에는 이 세상의 모든 권력들이 바로 부조리한 것으로서 이런 모든 권력들이 전부 다 사라지게 되었을 때 정부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권력기관 같은 것들이 사람들에게 영향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을 전부 다 없애게 되었을 때 모든 인류들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을 실제로 하셨던 것입니다. 일제도 바로 그들을 전부 다 제거하게 된다고 한다면 조선 민족들이 바로 그대로 해방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요. 이 일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연대가 좀 다릅니다. 이쪽은 1920년대였거든요, 여러분들. 이쪽은 1930년대입니다. 바로 1930년대에 임시정부를 이끌고 있었던 김구 선생님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활동했었던 단체가 바로 이 한인 애국단이라고 하는 단체였었어요. 이 목적은 뭐냐면은 임시정부의 활성화입니다. 즉, 저번에 선생님이 한번 얘기했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사실 국민대표회의 이후에는 일개 독립운동 단체에 불과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규모가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었다고요. 자, 그런데 김구 선생님은 딴 건 몰라도 임시정부를 포기하고 싶지는 않으셨던 겁니다. 임시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독립운동 단체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계셨던 것이죠. 하지만 임시정부가 독립운동과 관련해 가지고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국민들의 머릿속에서 말 그대로 임시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서 당시에 이 김구 선생은 가장 적은 노력을 들여서 가장 극대화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바로 일제의 주요 요인들을 암살하는 조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때문에 이때 당시에 김구 선생님은 일제의 주요 요인들을 제거하는 요원들을 이때 당시에 양성하게 되었고 그런 요원들이 이루었던 단체가 바로 여기 보이는 한인애국단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이봉창 선생이에요. 이봉창 선생은 어렸을 때 굉장히 좀 힘들게 사셨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일본인이 만들었던 가게라든가 일본인이 만들었던 회사 같은 곳에 가가지고서 거기서 보조원이라든가 인부로 일하고 이렇게 사셨던 분인데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아무리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경제적으로 안 좋아지게 되는 상황을 겪으셨던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궁금해 생각을 해봤더니 일본인이 훨씬 더 조선인보다도 돈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딴 건 몰라도 이 일본 놈들이 너무 하다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가지고서 바로 반일적인 감정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자체적으로 단체를 나중에 만드시기도 하셨었는데요. 뭐 이것과 관계없이 그렇다고 한다면 아예 일본 본토가 있는 곳을 한번 가보자. 거기에서 일본인으로 한번 살아보자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당시에 일본을 건너간 다음에 일본의 어떤 사람의 양자로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창씨개명 정책이 시행하기도 전에 이분은 이때 당시에 스스로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꿔요. 그래가지고 활동을 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일본 본토에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열심히 일을 했었어도 일본 내부에서 이 이봉창 선생이 조선인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이봉창 선생은 엄청난 또 차별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이봉창 선생은 눈이 돌아가셨죠. 이렇게 불평등한 세상에서 이렇게 노력해봤자 아무것도 안 되는 세상은 그냥 때려 엎어버리는 게 낫겠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일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했을 때 유일하게 아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일제에게 저항하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독립운동단체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 이봉창 선생은 바로 무턱대고서 임시정부가 있다고 했었던 상하이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본인의 바로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바로 임시정부 요인들과 접촉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게 됐었죠. 자, 근데 나중에 와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임시정부의 요원들이 이 이봉창 선생을 알아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입고 있었던 그런 모든 옷이 전부 다 일본풍이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한국말도 좀 어눌하게 해요. 그만큼 뒤집어 얘기하면 일본말을 너무 잘했던 것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분들이 이거 완전히 그 일본론 쪽에서 보내셨던 첩자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분을 실제로 납치해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 죽이려고도 했었습니다. 근데 납치했는데 이분이 좀 어눌하게나마 계속해서 똑같이 계속해서 했던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바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고 있었던 김구 선생님을 제발 만나게 해달라고 얘기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지나가시던 김구 선생님이 이걸 보고서 그럼 잠깐 보겠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당신은 왜 여기 왔는가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이봉창 선생의 이야기를 다 들어줘요. 다 들어줬는데 결과적으로는 딴 건 몰라도 이 사람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헌신하러 왔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김구 선생님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봉창 선생을 이때 당시에 수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열심히 훈련을 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일본의 국왕이 일본 내부에서 어느 지역을 지나가면서 퍼레이드를 진행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일본의 국왕을 죽여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살아있다는 것을 본격적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이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봉창 선생을 폭탄을 몇 개를 쥐어주면서 바로 이 일본의 천황이 지나가는 마차에다가 폭탄을 던져달라고 요청하게 됐던 것이에요. 그 이봉창 선생은 말 그대로 거기서 폭탄 던졌다가 잡히면 그냥 죽는 거니까. 그래가지고서 나름대로 그 의지를 다지고 그리고 드디어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당연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일본의 천황의 마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 주변에 여러 명의 일본인들이 쫙 서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장소에 조선인을 가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가지 못하게 하겠죠. 왜? 일본 천황을 해코지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때 당시 이봉창 선생이 일본어를 너무 잘한 거예요. 보통 조선 사람 하면은 일본어의 발음 중에서 특정 발음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 그런데 이때 당시 이봉창 선생은 그 발음마저도 너무 자신있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일본 경찰들이 이봉창 선생을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자, 드디어 바로 일본 천황의 마차가 막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마차가 여러 대가 지나고 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느 게 진짜 일본 천황의 마차인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예상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일본 천황은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던 이봉창 선생은 첫 번째 바로 가슴 속에 있었던 도시락 포탄을 천황폐하 만세! 만세! 이러고 있을 때 만세! 이렇게 하면서 폭탄을 딱 던진 겁니다. 어떤 한 마차가 이 폭탄에 맞아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엎어지게 되는 건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폭탄에 맞았었던 바로 이 마차의 일부가 파손되고 마부가 이때 당시에 큰 부상을 얻게 되었고 그 안에 있었던 요인들도 이때 당시에 부상을 얻게 되는 전가를 올리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폭탄을 맞았었던 마차 안에는 일본의 천황이 안 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봉창 선생의 의거는 실패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봉창 선생은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바로 그 자리에서 무조건 도망가야겠죠. 근데 이봉창 선생의 목적은 일본 천황을 죽이는 것도 있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바로 폭탄을 던진 직후에 가슴 속에서 몰래 숨겨왔던 태극기를 끄집어내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없는 그 틈을 타서 대한독립 만세를 열심히 외치다가 바로 일본 군경에게 잡혀가지고서 얼마 후에 사형 판결을 받고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됐을 때 바로 이 중국 정부는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다지 그렇게 호의적인 편은 아니었었어요. 당시에 일본인이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만보산 사건 같은 것을 벌이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도 그다지 중국 사람들이 좋게 보지는 않았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봉창 선생이 일본 천황의 마차에다 폭탄을 던졌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자 중국의 신문사는 정말 안타깝게도 폭탄이 일본의 천황을 피했다라는 식으로 신문기사가 나온 거예요. 근데 바로 이것을 보고서 열받았었던 이때 당시에 일본이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서 상하이를 공격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싸움에서 최종적으로 일본군이 승리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상하이를 점령했었던 것에 대해서 축하하는,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축하하는 연회를 이제 벌였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 사실을 알아차렸던 거죠. 그래가지고서 다음번에 준비되었던 또 다른 요원 윤봉길 선생을 이때 당시에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윤봉길 선생도 처음에 항의를 하기 위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길을 떠날 때는 사나이가 길을 떠나게 된다고 한다면 살아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글을 남기면서 길을 떠나셨고요. 그렇게 길을 떠나신 다음에 바로 여기에 가가지고서 임시정부를 만난 다음에 거기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고서 바로 일제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을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일제의 군인들이 상하이 사변을 일으켰을 때에 이 지역을 쳐들어왔었던 군대의 총사령관과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 명의 군인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서 바로 축배를 들려고 했다는 것을 이제 소식으로 알게 된 거죠. 그러자 이때 당시에 윤봉길 선생은 김구 선생님과 같이 모의를 해가지고서 도시락 폭탄을 갖고 했었어요. 확실하게 폭탄이 터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관리를 잘한 다음에 상하이 사변을 축하하는 행사를 벌일 때에 행사가 벌어지는 곳에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이제 거사를 치르기로 했던 것이죠. 이때 당시에 윤봉길 의사도 어렵지 않게 일본인들 틈에 들어가가지고서 바로 행사에 참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상하이 사변을 승리를 이끌었었던 일본의 사령관과 그 외에 여러 명의 부사관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서 단상 위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일본이 위대하다는 등 뭐 어쩐 식의 막 얘기를 했겠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맨 마지막 단계에 가서 우리 모두 천황폐하를 위해서 천황폐하 만세를 한번 외칩시다라고 하면서 자, 모든 사람들 전부 다 천황폐하 만세를 외칩시다. 자, 천황폐하 만세! 천황폐하 만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때의 윤봉길 선생이 어떻게 했냐면 역시 천황폐하 만세 하면서 천황폐하 만세 하면서 가슴 속에 있었던 도시락 폭탄을 휙 하고 던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봉창 선생은 실패하셨잖아요. 근데 윤봉길 선생이 던졌었던 도시락 폭탄은 화력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했던 것으로서 이게 제대로 터집니다. 그 바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상하이 사변에 참전했었던 일본군 총대장이 그 자리에서 폭살을 당하게 되고요. 그 외에 다수의 일본 고위급 장교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거의 재기불능의 부상을 당하게 되는 그런 심각한 손상을 당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때 당시 윤봉길 선생은 가슴속에서 물을 숨겨왔었던 태극기를 꺼내가지고서 대한독립 만세를 열심히 외쳤던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달이 되게 되자 중국 쪽에서는요, 바로 중국의 열혈 청년이 바로 이런 일본의 아니꼬운 행태를 못 봐주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행사장에다가 폭탄을 던졌다라는 식으로 신문 기사를 썼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것은 한국인이더라 라고 하는 그런 글로 이제 수정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자체도 원래 관심이 없었던 중국. 근데 중국의 최대 적이라 볼 수 있는 일본인을 상대로 해가지고서 폭탄을 던져버리는 그 모습에 중국 사람들이 완전 반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썼었느냐?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으로 나서게 되었던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중국 국민당의 최고 우두머리라 볼 수 있었던 장개석이라고도 하죠. 이 사람은 100만 명이 넘는 중국 군인이 전혀 해내지 못했던 일을 바로 한 명의 조선인이 해냈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임시정부를 도와주겠다. 그리고 또한 임시정부를 비롯한 조선인의 모든 독립군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서 이때 당시 중국 국민당 정부가 본격적으로 임시정부를 도와주게 돼요. 그리고 중국이 조선의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나중에 가서는 결정적으로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는데 장개석이 직접적으로 활약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 보고 지금부터 프린트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프린트 11페이지. 자, 중국과 만주에서 무장투쟁을 전개하다. 1번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다. 동감 1번의 배경 별표 하나. 3.1운동 이후 박스. 자, 밑줄 치겠습니다. 만주와 연해주 지역 밑줄. 다음 줄에 많은 빈칸을 적겠습니다. 무장단체가 설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다음 줄에 잦은 빈칸을 적겠습니다. 국내 진입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자, 별표 한 개 반. 봉오동 전투에선요, 대한독립군, 바로 유명한 장군님이시죠. 바로 홍범도 장군 중심의 독립군 연합부대가 일본군을 봉오동을 유인해서 격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청산리 대첩 별표 2개.
이 청산리 대첩에서는요, 밑줄 치겠습니다. 일본군이 대대적으로 빈칸에 적겠습니다. 만주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일컬어서 우리는 간도출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간도출병에 바로 북로군정서 김좌진 장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독립군 홍범도 장군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연합군 부대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분들은 바로 빈칸에 적겠습니다. 청산리에서 일본군 대파. 밑줄 치겠습니다. 청산리에서 일본군 대파. 자, 그 다음에 바로 자, 동그라미 4번에서는요. 이거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일본군은 간도 참변을 일으키죠. 빈칸에 적겠습니다. 별표 하나. 간도 참변. 다음 줄에 일본군이 보복으로 간도 주민 학살. 그 다음에 별표 하나 반. 자, 자유시 참변. 자, 자유시 참변에서는 기존의 독립군을 통합한 후 동포의 피해를 막고 일제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밑줄 쫙 치고 러시아령이었던 어디죠? 바로 자유시. 러시아령 자유시 박스 칩니다. 여기로 이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그라미 1번 독립군 내 지휘권 분쟁, 동그라미 2번 러시아 혁명군의 무장 해제 요구 때문에 결과적으로 독립군이 이것을 거부하는 과정 중에서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충돌. 이 충돌했던 사건을 일컬어서 우리는 자유시 참변이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요. 자, 3부의 성립에서 별표 하나. 돌아온 독립군을 주축 밑줄. 자, 신민부. 빈칸에 적겠습니다. 신민부 박스.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북만주에서 그 다음에 임시정부 직할에 빈칸에 적겠습니다. 참의부. 압록강 인근에서 참의부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남만주 일대에 빈칸에 적겠습니다. 정의부. 이것이 결성이 되게 됩니다. 자, 동그라미 7번 삼부통합운동 별표 하나 쳐주세요. 삼부통합운동 별표 하나. 1920년대 중반 이후에 빈칸에 적겠습니다. 민족유일당운동의 영향. 자, 그래서 북만주에는 밑줄 치고 박스 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혁신의회. 혁신의회. 그리고 이 혁신의회 산하에 군대가 한국독립군이라고 합니다. 남만주 지역에서는 국민부 박스. 이 국민부 휘하에 있었던 군대가 바로 조선혁명군입니다. 밑줄 쳐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중심이 돼서 나중에 무장투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반가로 2번 의열투쟁을 펼치다. 자, 동그라미 1번의 의열단 별표 2개 반. 중요합니다. 성립은 누가 만드셨다고 했었죠? 바로 김원봉입니다. 김원봉 선생, 김원봉 박스. 자, 맨 마지막에 일제의 주요 기관 파괴와 고위 관리 및 빈칸에 적겠습니다. 친일파 암살을 위주로 폭력투쟁. 이 폭력투쟁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밑줄 치겠습니다. 민족의 항해의식을 고취시키게 됐었으니 이분들이 추구했었던 바로 사상이 바로 무정부주의였습니다. 무정부주의. 대표적인 활동에선 동그라미 1번 바로 박재혁 선생 부산경찰서를,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김익상 선생 김익상 조선총독부에다가,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김상옥 선생이 종로경찰서를 공격했고요. 동그라미 4번 김지섭 도쿄 궁성에다가,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나석주라고 하는 분은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식상은행에 폭탄을 투척합니다. 야, 근데 문제는 뭐냐? 1920년대 중반에 바로 이렇게 많은 인재들이 소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제 요인을 암살하면 그 자리에 또 다른 요인이 오고, 그 다음에 일제의 기관을 부수면 그 자리에 또 다른 기관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폭탄을 던져봤자 바로 그 폭탄 던지는 사람이 아까운 인명만 사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었던 바로 이 김원봉 선생은 자신을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1920년대 중반에 조직적인 항일 투쟁을 위해서 전부 다 전원 다 군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중국 쪽에 있었던 군관학교예요. 그리고서 빈칸에 적겠습니다. 나중에 여기 나오신 다음에는 빈칸에 적겠습니다. 민족혁명당 이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지침은 의열단의 지침이겠죠. 단재 신채호 선생이 만드셨던 빈칸에 적겠습니다. 조선혁명선언이라고 하는 이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아서 이제 활동을 하셨다고 하죠. 그 다음에 한인애국단 매우 중요합니다. 별표 2개 반. 배경은 일제의 탄압과 내부 분열로 침체된 박스 치겠습니다. 임시정부의 활성화,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시정부의 산하에 있었었는데 특히 김구 선생님에게 직접적으로 충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에요. 1931년 김구가 조직. 활동은 별표 하나 빈칸에 적겠습니다. 이봉창
이봉창에 의거해서는요, 일본 국왕 마차에다 폭탄 투척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별표 하나, 이건 성공합니다. 윤봉길의 의거, 바로 상하이 홍콩공원에 열린 상하이 사변 승리 축하연에서 폭탄을 투척합니다. 그래서 다음 줄에 밑줄 치겠습니다. 바로 일본군 장성 및 고위 관료 처단 밑줄. 상하이 사변 승리 축하연까지 밑줄 쳐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줄에 일본군 장성 및 고위 관료 처단 거기까지 밑줄. 그리고 맨 마지막 영향은 별표 2개. 바로 동그라미 1번 국민당 정부. 중국의 국민당 정부가 임시정부 인정 밑줄. 동그라미 2번 중국이 조선의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번에는요, 바로 193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가 국외적으로 어떻게 일제에게 저항을 했었었는지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